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다시 한번 브렌트유가 110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영향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모두 1%대 중반대 하락세를 보인 채 마감했습니다. 이란 측도 이 걸프 국가들을 향한 공격을 단행하겠다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는 어떤지 주간 기준 동향 살펴볼까요? 전쟁이 발발한 직후 10% 내외의 변동성을 보였고 2주 차에는 1%대 중반, 그리고 지금 이 시점 3주 차에 들어서는 주간 기준 플러스 6%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전쟁에 대한 면역이 생긴 건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간밤에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모르는데요. 지금 프리장에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하락폭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장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갈지 잠시 뒤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저희 방송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박서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전일 국내 증시도 봄볕이 쏟아지듯 환하게 달아오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그야말로 폭발적인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훈풍과 마이크론 강세 소식이 반도체주에 불을 지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회복하며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청와대 간담회 소식까지 전해지며 상승 랠리에 한층 힘을 보탰는데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코스피는 0.54% 급등한 5,925선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41% 급등한 1,164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도 8,800억 원 이상 보태며 쌍끌이 매수에 힘을 보탰는데요. 반면 개인은 3조 8천억 원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900억 원대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900억 원, 250억 원대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6,0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본시장 간담회를 생중계로 열면서 시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였는데요.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결제 시차 문제였습니다.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왜 돈은 이틀 뒤에 주냐며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투자자라면 한 번쯤 답답하게 느꼈을 부분인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한편 주가 조작에서도 강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조작에 쓴 원금까지 몰수하고 내부 고발자도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신뢰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코스닥이 리그를 나눕니다.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을 1부와 2부로 분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지금까지 코스닥은 스타트업부터 웬만한 성장한 기업까지 한 시장에 뒤섞여 있었죠. 마치 프로팀이랑 아마추어 팀이 같은 리그에서 뛰는 격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량 혁신 기업은 1부, 성장 단계 기업은 2부로 나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1부에 편입되는 종목엔 프리미엄이 붙고 2부로 밀리는 종목은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코스닥 종목이 어느 리그에 속하게 될지 앞으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는 광폭 랠리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종이 목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고요. 선봉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7.53% 급등하며 20만 전자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8.87% 치솟으며 100만 닉스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확정하며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자동차주도 힘차게 달렸습니다. 현대차 4.41%, 기아 4.66% 오르며 나란히 강세 보였고요. 보험주도 좋았습니다. 주총 시즌을 맞아 자사주 소각 발표가 잇따르면서 삼성생명이 8.29% 급등하는 등 훈풍이 불었습니다. 반면 방산주는 홀로 역주행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43% 하락했는데요. 중동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기업 펀더멘털과 업종별 모멘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미래에셋 생명입니다. 전거래일 4.46% 올랐는데요. 거래량이 삼성전자 바로 다음인 코스피 2위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주가 삼성전자 옆자리에 앉은 겁니다. 이유는 이번 주총에서 꺼내든 한 방이었는데요. 임직원 보상용 일부를 빼고 자사주를 사실상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사주를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미래에셋생명이 그 관행을 정면으로 깨버린 겁니다. 상법 개정 이후 첫 보험사 주총 시즌, 첫 타자가 가장 강한 공을 던진 셈인데요. 이제 나머지 보험사들이 어떤 카드로 맞받아칠지 이번 주총 시즌은 흥미로운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비츠로셀입니다. 전거래일 10.71% 올랐는데요. 장 초반엔 상한가까지 치솟았다가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오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직접 찾아온 건데요. 드론이랑 미사일에 들어가는 특수 배터리를 한국에서 사가겠다는 겁니다. 미츠로셀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비공개 회의까지 진행했고 일부는 이미 납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규모도 연간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동 정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이 무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직접 조달하러 온 겁니다. 방산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K배터리가 미국 무기 안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다는 점,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질적인 수주 모멘텀으로 읽힙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10% 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AI가 분석해주는 실시간 시그널, 오늘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건설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꽤 강한 말을 꺼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이제 길게 봐야 할 수도 있다고 한 건데요. 자동차 5부제, 10부제까지 꺼내들 만큼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지방에 대규모 돈을 풀겠다는 대목입니다. 결국 어딘가에 뭔가를 짓겠다는 얘긴데요. 에너지 위기가 건설업종엔 오히려 새 일감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집행 속도가 빠를수록 건설주엔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집니다. 추경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하는지, 재생에너지와 지방 인프라 중 어디에 예산이 더 집중되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관련주 흐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전선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도 은행 앱이 돌아가는 것도 사실 바닷속 케이블 덕분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가 이 해저 케이블로 흐른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의 70% 이상이 남해안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한 줄이 끊기면 나라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가 휘청이는 구조인데요. 미국과 유럽은 이미 해저 케이블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대접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뒤집어 보면 지금이 가장 이른 시점이라는 얘긴데요. 이제 막 판이 깔리기 시작하는 섹터,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죠. 또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1.63% 내린 46,200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1.46% 하방 압력, S&P 500은 1.36%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FOMC 금리 동결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10개 종목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0.84% 내렸고요. 알파벳은 1.01% 내렸지만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AI가 군사적 AI 활용 문제로 잡음을 빚고 있죠. 그 사이 구글이 조용히 미국 국방부 파트너십 확대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경쟁사들의 빈틈을 파고든 영리한 행보입니다. 애플은 1.69%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91% 하락했습니다. 한편 아마존과 오픈AI 사이에 500억 달러 거래가 독점 클라우드 계약을 위반했는지 법적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도 함께 2.48% 빠졌네요. 이어서 메타는 인기 크리에이터들을 붙잡으려고 월 최대 3,000달러씩 용돈을 쥐어주는 프로그램을 내놨지만요. 금리 동결 소식 앞에선 역부족이었는지 1.12% 내렸습니다. 브로드컴도 1.67% 내렸는데요. 오는 8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연례 클라우드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주도권 굳히기에 나서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워싱턴주에서 12년간 유지해온 전기차 직판 독점권이 경쟁사에도 개방되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이에 1.6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마이크론입니다. 오늘 정규장은 조용히 마감했는데요. 마감 직후 실적이 공개되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모두 크게 웃돌았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무려 169% 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붐이 메모리 수요를 폭발시켰고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도 올랐고 그게 고스란히 실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의 거래에서는 2% 넘게 빠졌는데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있던 터라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역대급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보합권에서 마감한 참 얄궂은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아마존입니다. AI 업계 최대 삼각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과 오픈AI 간 5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오픈AI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젠 아마존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내놓으려 하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 위반 아니냐며 발끈한 겁니다. 오픈AI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만 묶여있기 답답했던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딴 곳으로 간다는 꼴이니 억울할 수밖에 없죠. AI 패권을 둘러싼 빅테크들의 신경전, 이젠 법정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로켓랩입니다. 전거래일 무려 11.59% 급락했는데요. 이전 거래일에는 뉴트로 로켓 개발 진전 소식에 신나게 올랐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호재 다음 날에 대규모 자금 조달 카드를 꺼내는 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패턴 중 하나인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반길 수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겼습니다. 장 마감 후에 속보가 떴는데요. 미국 국방부 프로그램을 통해 극초음속 로켓 발사 계약을 1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대 반등하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금값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금 선물은 2.24% 하락한 4,896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은 선물도 2.91% 하락한 77달러 선에 마감했네요.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상황과 간밤 미국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FOMC 금리 동결 여파를 딛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1%대 중반대 하락 마감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1.63%, 나스닥이 1.46%, S&P 500까지 1.36%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히트맵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히트맵. 오늘 한눈에 봐도 11개 섹터 모두 하락했다라는 점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기술주도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 가까운 하락세, 엔비디아 0.84%, 구글도 1%대 낙폭, 아마존도 3% 가깝게 낙폭을 키우면서 기술주 중심의 투심이 좀 위축이 됐고요. 유가와 큰 영향이 있는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도 크게 밀렸고 금리와 큰 영향이 있는 헬스케어 또 지금 2% 가깝게 밀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투심이 크게 위축되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여러 가지 이슈들 글로벌 이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장이 끝난 이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정말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매출이 238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200달러를 크게 웃돈 호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EPS도 12달러 이상이 나오면서 예상이었던 9.31달러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방송 직전까지 확인한 결과 5% 가깝게 파란불을 킨 채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AI 사이클을 통해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을 확인한 국내 증시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상당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 있었던 마이크론의 호실적이었고요. 다음으로는 PPI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FOMC의 결과가 나왔는데 PPI가 물가가 좀 상방 압력을 받았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결과 자체는 전월 대비해서는 0.7% 상승했고 예상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3.4%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3%를 상회했고요. 근원 PPI까지도 컨센을 웃돈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물가가 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PPI가 공개되자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 too late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성 발언을 압박성 발언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의지와는 좀 다르게 FOMC 결과 어떻게 나왔죠?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금리 동결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이 경제 전망 성적표, SEP와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집중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금리 동결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찬성이 11표, 반대가 1표 나왔습니다. 한 표는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스티븐 마이런 이사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명서에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 있었던 성명서와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중동 상황을 좀 인식한 듯한 단어가 나온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함에 조금 더 무게를 둔 확실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연준의 공식 성명서에서 이렇게 이란 전쟁이 나왔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짚고 넘어간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좀 중요했는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고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물가가 잡히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직접 봤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로 압축해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관세의 영향력
이론상으로는 일회성이다. 즉 어디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로 파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이란과 관련된 에너지 가격, 유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영향도 마찬가지로 영향의 크기, 지속 기간이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코멘트가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도 이론상으로는 중간까지 2026년도 중간까지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 금리 인하가 일회성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하 가능성도 거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멘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또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유가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져 나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경제 영향이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확신을 아무도 하지 못한다라는 멘트까지 남겼습니다. 이렇게 유가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실업률은 4.4%가 유지가 되고 있고 비농업 고용도 전월 대비 9만 2천 명 감소한 상황 속에서 연준의 고민, 판단이 어려워졌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 이 SCP가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일제히 상향 조정됐습니다. PCE가 올해 들어서 2.7%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근원시 PCE까지 이렇게 2.7%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란과 이 미국의 전쟁 속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으로 미루어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작년 상반기 하반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기준 그리고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과 실업률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왔을까요? 일단 성장률도 올려 잡았습니다. 2.3%에서 올해 2.4%로 올려다 잡았는데요.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연말까지 4.4%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내년 PCE는 2.2%, 작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의 PCE를 내다봤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먼저 점도표부터 살펴볼 텐데요. 올해 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0.4%로 잡았습니다. 일부 이 의원들이 기존의 금리 인하를 2회 정도 지지를 했는데 이게 1회로 축소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인하 전망은 1회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이게 얼마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파월 의장의 가치 판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있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목표 사이에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한 기자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우려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1970년도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며 선을 긋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 관세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가의 상승을 좀 주시하면서 만약에 이 진전이 없다면 금리 인하는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이슈도 좀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어제 자본시장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시장의 활성화를 줄 만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코스피가 오후 2시 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주었던 재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볼 텐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주식인데 이렇게 한국에 상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년간 할인을 받았다라며 이제는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날개를 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6,000피 목전에 둔 상황이죠.
국가별 PBR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작년 대비해서 PBR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대만에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올라갈 동력, 그리고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핵심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골자였는데요. 지금 코스닥 상황 살펴볼까요? 지금 바이오, IT, 스타트업 그리고 시총이 좀 있는 무게가 있는 중견기업까지 혼재된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1부, 2부 리그제로 운영을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대장주도 계속해서 코스피로 이탈이 되고 있죠. 지금 예상이긴 하지만 알테오젠도 주주 통해를 통해서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 에코프로 BM도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2부 리그로 잡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시가총액을 살펴보고 재무 건전성을 살펴본 뒤 이렇게 성숙한 혁신 기업들은 프리미엄 리그, 그러니까 일부 리그로 편입이 되고 성장 중인 스케일업 기업들은 스탠다드로 2부로 편입시켜서 두 리그로 나누겠다는 건데요.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리그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부 리그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2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되고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때 충분히 프리미엄 리그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프리미엄 리그에 있는 종목들도 스탠다드 리그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의 역동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골자의 계획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량 기업들도 코스피에 이전하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제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여러 방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중복 상장 원칙 금지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회사,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해서 이 투자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게 골자였고요. 또 주가 조작이 확인될 시 투자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현실상 원금까지 회수하는 게 기존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개선하고자 다른 골자의 방안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의 활성화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24시간 동안 외인들의 또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개선된 방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이슈 살펴볼 텐데요. 어제 국내 시장에서 개인들이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을 출하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시장을 떠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개인들 종목을 개별적으로는 팔았고 ETF로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올해 국내 주식 ETF에 벌써 29조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3월 13일 기준이긴 한데요. 작년 연간 동안 국내 주식 ETF가 20조 원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몰린 자금이 지금 2026년 3개월째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더 올라잡은 29조 원이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ETF를 향한 이 러브콜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요. 어제 기관의 매수세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금융투자였습니다. 그만큼 개별주는 팔고 대신에 ETF로는 자금이 몰리는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코스닥 액티브 ETF의 영향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닥 액티브 ETF 초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오 기술 이전 ETF에 편입된 종목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1.5조 원이 집계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자금이 몰리고 있는 코스닥 ETF인데요. 코엑트와 타임을 합쳐서 1.5조 원이 잡히게 된 건데 지금 계속해서 자산운용사에서 액티브 ETF를 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ETF를 통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상황이겠죠. 액티브 ETF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 코스닥을 투자를 할 때 코스닥 지수를 좀 추종하는 코스닥 150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티브 ETF에 어떻게 변모를 했느냐?
코스닥 150 외에도 추가적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펀드 매니저의 가치 판단 아래에 중소형단에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이렇게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되면서 코스닥 ETF에 있는 중소형단에도 좀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앞으로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타이거 반도체, 코스피 ETF에 대한 얘기도 해볼 텐데요. ETF의 자금 상당 부분이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이 가시성 있는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어제 18일 기준 타이거 ETF에는 순자산 8조 원이 돌파됐습니다.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테마형 ETF에는 최대 규모로 자금이 몰린 건데요. ETF의 구성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서 50%가 넘어간 상황이고 그 외에 8개 종목이 있는데 원익 IPS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자산이 2025년도 말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2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4개월 안에 8조 원 이상으로 2배, 3배 가까이 이렇게 자금이 몰린 겁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이렇게 반도체에 계속해서 자금이 쏠릴까 살펴봤더니 확실히 GTC 2026 이후에 다시 한번 반도체를 향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6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조 연설에서 이제 GTC 그리고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그리고 추론 전용 칩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이 LPU의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맡게 되었다. 삼성전자에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기조 연설의 멘션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AI 생태계 확장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파트너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파트너십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베라루빈의 이 6세대 HBM4가 탑재될 예정이라는 점은 많은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차세대 메모리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AI 수요, 학습에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 그리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글로벌 그리고 국내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개장한 지 4분 정도 지나갔는데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장 출발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낙폭이 크게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 시간 2.49% 하락하면서 5,7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폭 1,1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동향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원 넘게, 기관도 3천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물건을 담고 있습니다. 7,800억 원가량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264억 원 팔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643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시가총액 상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3.36%, SK하이닉스도 3.41%, 3%대 낙폭 그리면서 20만 원 선, 그래도 100만 원 선을 지켜내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현대차 3.49% 밀리면서 5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스퀘어까지 지금 밀린 채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좀 혼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코오롱 티슈진과 펩트로
에코프로만 빨간불을 킨 채 시장 대응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다른 주들은 일제히 파란불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트렌드 섹터 김민아 캐스터로 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 김민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코스피는 다시 한번 6천 트라이에 나섰는데요.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잠깐의 눌림세가 나와줬던 삼전 닉스는 어제 장에서 다시 한번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 매수 사이드카가 장 막판에 발동되기도 했다는 점 어제 장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제장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반도체 투톱인데요. 어제장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각각 1위, 순매수 1위, 2위에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국제 유가의 흐름이 이 전쟁 직후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동 전쟁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이전보다는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된 이유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들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번 주에 GTC 2016이 개최가 됐죠. 여기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그록3 LPU 칩을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이번 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AMD 관련한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AMD의 리사수 CEO가 어제 날짜로 한국을 무려 12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실 AMD와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년 동안 동맹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방한 일정에서는 AMD의 차세대 AI GPU에 삼성전자의 HBM4를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와 AMD라는 거대 기업들을 양손에 쥐고 있는 삼성전자는 어제장에서 국내에서 이 주주 환원 모멘텀도 같이 받아갔습니다. 어제 오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었죠. 여기서 정규 배당은 9.8조 원, 그리고 특별 배당은 1.3조 원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6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밝혔는데요.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등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관련된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제가 제조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AI 메모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AI를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자율형 팹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오퍼레이셔널 AI, 그리고 피지컬 AI,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이 AI 공장을 통해서 이 제조의 속도와 그리고 유연성을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어제 SK하이닉스 8%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주가는 100만 원에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섹터는 원전입니다. 원전주는 이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이슈,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이 정책 모멘텀까지 동시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대체 에너지원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원전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전주의 상승이 어떤 원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 두 가지 모멘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미투자특별법의 수혜주로 왜 원전이 꼽히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AI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죠. 여기에는 전력 수요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을 하면서
하면서 앞으로 대규모로 원전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 원전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건설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국내 기업들의 건설 기업들 경우에는 이 원전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같은 국내 건설 기업들이 앞으로 해외 수주 확대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수주와 모멘텀이 가시화될 경우 IBK 증권에서는 대우건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4,500원으로 상향을 한 건데요. 대우건설은 어제 우리 장에서 22%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 GS건설, 우리기술 그리고 LS일렉트릭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섹터는 보험주입니다. 보험주는 주주 환원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한화생명 9% 그리고 삼성생명은 8%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번 주가 주주총회 시즌이다라는 이런 일정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고 있는 이 보험주와 관련해서 배당 확대 기대감 그리고 자사주 소각 가능성까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3월이 되면 이렇게 주주총회 시즌마다 이 보험주들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 업종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인 데다가 대표적으로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배당이 얼만큼 나타나게 되는지 그 규모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체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이 보험 가입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이 보험 관련한 업황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하냐? 앞으로 이 주주총회에서 발표되는 이 주주 환원 것들이 얼만큼 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얼만큼 반영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주총회가 지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섹터는 화학입니다. 이 화학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장에서 롯데케미칼이 16%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번에도 에너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동발 문제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이 중동발 원유뿐 아니라 원료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실제로 화학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원재료죠. 이 나프타와 에틸렌의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렇게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확대된다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아시아와 미국의 이 화학 산업의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국가는 이 원재료를 중동에서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이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만들고 생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급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시장의 제한이 좀 덜 받는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롯데케미칼이 이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롯데케미칼은 미국의 현지에 생산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KB증권에서는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12.5%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800억 에 해당하는 적자가 올해 들어서 1,000억의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섹터를 같이 만나봤는데요. 저희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레드개장 시그널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개장한 지 1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환율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5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소폭 내려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1,500원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셔야겠는데요. 지수 상황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장 극초반보다는 하락폭이 일부 좀 만회가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2.21% 하락하면서 5,79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1.41% 하락하면서 1,1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살펴볼까요? 대부분 비슷합니다만 개인들의 코스피 매집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1조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천억 원, 3천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또 잡히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418억 원, 외국인은 14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여전히 400억 원 가깝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크게 매집을 보여줬었는데 이 시각 선물 시장에서 2천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모든 종목들 파란불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3%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추가적인 배당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간밤 유가가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거기에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94%,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6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대상이 테슬라였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1.56% 비교적 더 적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와 동조화되면서 2.7%, 그리고 기아도 1.54% 보이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제 주주총회 시즌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이 시각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비해 1% 가깝게 모두 하락폭 키우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어제 크게 상승했지만 이 시각 0.26%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코오롱 티슈즈, 펩트론만 오직 지금 3%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3%대 낙폭, HLB도 소폭 내리면서 시장 대응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한화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 아무래도 이 진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 이렇게 방산주 안에서는 시세가 일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추가 판단에 대한 대응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